자, 여러분들 이어서 우리 전환사채 마무리해 볼게요. 전환사채는 말 그대로 복합금융이다, 그죠? 이게 이 안에 속성 자체가 부채의 요소만 있는 게 아니라 뭐야? 언제든지 내가 옵션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걸 전환권 가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발행가액 결정할 때는요, 전환권 가치까지 같이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그 전환권 가치를 더 받아야 되니까 돈이 일반 사채보다는 더 항상 높게 발행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여기 있죠. 두 개가 있다. 발행 금액 중에는요, 일반 사채의 여기 금융부채의 성격도 있고, 요걸 먼저 1순위가 뭐죠? 요걸 1순위예요. 여기 1순위 얘가 구하고 얘는 뭐예요? 4,000원의 이 가치는 부차적으로 정해지는 거고,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온다면 전환권 가치를 구해보세요 라는 정도까지만 여러분 공부하시면 돼요. 이론 문제는 여기 공부하고요. 계산 문제는 더 이상 하지 마세요. 너무 오반 같고요. 발행가액에서 뭔가. 발행가액은 10만이잖아요. 그리고 일반 사채 현재 가치는요, 96,000원 있죠. 그러니까 발행가액 찾고 일반 사채, 우리 사채 발행가액 구하는 것처럼 뭐야. 두 개 구하게 되면 뭐야. 4,000원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선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제 이론 위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일단은 여기서 항상 뭐야. 1차적으로 금융부채를 먼저 인식한다는 점을 꼭 아시고요.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있는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발행가액이 높은 가격으로 이렇게 일반 사채보다 더 높게 샀는데, 내가 옵션을 행사 안 할 수도 있지 않냐, 이거지. 그래서 하면 좋지만 내가 안 하면은, 그죠. 나중에 네가 나한테 좀 보상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상환할 때 액면 상환 조건이 있고요. 액면에 그죠 상환 조건이 있고, 액면이 있고 있죠. 할증 상환이 뭐예요? 옵션을 미행사할 때 뭡니까? 상환 할증금을 주는 거. 그죠? 할증금을 나중에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계처까지 몰라도 되고, 일단 두 개 있는데, 그럼 만약에 상환 할증금을 지급한다고 하면 뭐야? 한다면, 액면보다는 항상 뭐야? 그만큼을 더 보상해야 되기 때문에 수익률이 항상 더 높다는 점도 좀 알아주세요. 그래서 이거 좀 알아주세요. 상환 할증 지급 조건인 경우에 보장 수익률이 항상 뭐야? 액면 이자율보다 높다는 점이 이제 이론 문제에 좀 많이 나와요. 항상.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을 나중에 옵션을 행사 안 한다면 그만큼을 돈을 더 줘야 되죠. 돈을 더 줘야 된다면 나는 수익률이 더 높아야지만이 더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다 했던 것 같아요. 이런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옛날부터 이 안에서 나온다 이렇게 보통 돼요. 첫 번째, 보유자가 확정 수량에 발행자의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다, 그죠? 전환사채는 뭐에 속한다? 뭐에 속합니까? 금융보증계약입니까? 복합금융상품이 될 것이고, 그럼 사채의 발행 금액이 300이다 하면 이 안에는 두 가지 요소가 혼재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환사의 발행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전환권이 부여하지 않는 일반 사채 현재 가치가 뭐야? 250 있다고 하면 그 발행 금액 250은 뭐죠? 금융부채 요소로 봐야 되죠. 그럼 거기에서 발행가에서 뺀 나머지 부차적으로 정해지는 50은요? 당연히 이거 지분권, 전환권 가치라 해서 지분 상품을 봐야 마땅하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금융부채로 보고 뭐예요?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일단은 한 10년 전에, 그죠? 공개기출이야. 하여튼 옛날 좀 구버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신버전을 좀 알아야 돼요, 한번. 최근에 나왔던 표현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같이 보죠. 자, 다음 중 전환사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거. 전환사채 발행 금액이 뭐죠? 돈 받은 금액이에요. 돈 받은 금액은 미래 현금 흐름의 그죠? 현재 가치, 맞아요. 유효 이자율에 따라 가지고 있죠. 여기 시장 이자율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거에 따라 발행가액을 결정하는 건 동일합니다. 두 번째, 전환권 대가는 뭐죠? 지분 상품이잖아요. 부채입니까? 안에 자본이잖아요. 무조건 부채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이게 뭐 아주 쉬운 문제죠. 원초적인 문제죠.
자, 전환권의 발행 금액 안에는요, 예, 우리가 그저 금융부채 요소인 사채의 가치도 있고 뭡니까? 전환권의 가치도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포함되어 있고. 그냥 상환 할증지급, 네가 만약에 이거 전환하지 않는다라면, 옵션을 행사했을 때, 그죠? 그러면 그만큼은 뭐예요? 항상 보장 수익률이, 니한테 보장해 주는 액면보다는 뭐예요? 보장 수익률이 항상 높을 수밖에 없다. 이것도 좀 알아두세요. 이걸 잘 몰랐다 해서 이거는 너무, 그죠? 예, 명확하게 틀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근데 갈수록 이제 조금씩 넘어가는데, 복합금융상품의 회계 처리 중에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거 찾아볼게요. 자, 최초 인식 시점에 자본 요소와 부채 요소의 분리가 필요하죠. 맞고요. 두 번째, 복합금융상품의 발행 금액, 돈 받은 금액에서 잘 보세요. 지분 상품에 있죠. 공정 가치를 차감하고 그 다음에 잔액을 금융부채로 인식합니까? 아니죠. 항상 뭐야? 자본은 독립적 측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요 말이 되게 어렵잖아요, 솔직히. 그죠? 일단 1차가 뭐죠? 금융부채부터 먼저 하고, 잔액이 아니에요. 얘가 뭐예요? 1순위. 그냥 부차적으로 뭐예요? 지분 상품에 있죠. 가치가 정해지는 거죠. 이게 반대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꼭 기억하세요. 이런 것들은 되게 어려워요. 잘 몰라요. 그 다음에 전환권 자본을 분류하고, 금융부채, 당연히 그죠. 계약 부분은 금융부채에 해당이 되고. 그러니까 정답은 뭐예요? 2번. 최근에 나왔던 공개기출이니까 좀 기억해 보세요. 이게 이런 거.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걸 가지고 전환권 가치는 얼마냐. 이 정도는 추정이 될 수 있어요. 이제까지 전환권 가치를 구하라는 문제는 나오지 않았는데 나왔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환권 가치 정도는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요. 일단 사채의 액면 발행이죠. 그럼 발행가액 얼마죠? 10만원. 액면 발행이니까 이거 돈 받았다 이거죠. 그럼 이 안에 뭐가 있죠? 일반 사채, 전환 사채의 발행가액이니까 일반 사채의 현가에서 나머지 금액이 전환권 대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전환권 가치를 구하려면 딴 거 구할 필요 없죠? 이 조건을 보고 일반 사채, 그죠? 발행 금액을 구해서 뺀 나머지가 전환권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거는 뭐예요? 이런 거 뭐 전환가액 이런 거 필요 없고 매년 말 필요 없고 이걸 보고 우리가 구할 수 있으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항상 우리는 어떻게 표해야 되냐면요. 일반 사채. 지금 전환권 일반 사채죠. 일반 사채. 동일한, 그죠? 이자하고 원금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자 찾아봐야 돼요. 이자 얼마입니까? 아, 제가 이거 적어놨는데. 근데 이거는 원래는 없는데 제가 적어놨어요. 1년에 뭐. 하도 못 구해서. 7,000원 이렇게 돼요. 그 원금은 10만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요거를, 그죠? 여러분들 현가 계수가 뭐예요? 상기 연금 현가하고 현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요거를, 요거 28323하고 0.65752 이렇게 해가지고 뭡니까? M 플러스 MR 이렇게 하면 금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일반 사채, 그죠? 현재 가치 아니겠습니까? 발행가야. 이 금액이 81735가 된다고요. 이거는 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전환권 가치는요? 당연히 10만원에서, 그죠? 일반 사채 현재 가치에서 18265 되겠습니까? 한 요 정도 수준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죠?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요 정도를 구하기. 여기 오바라는 게 제가 이거예요. TMI가. 전환했다 했을 때 이거 회계처리 뭐 이해 못 해요. 좀 이거 어떻게 했을 때, 그죠? 네, 하지 마세요. 그냥 회사인데. 이것도 하지만 넘어갑니다. 요거 한번 가볼게요. 이거. 여기는 최근에 공개된 기출문제, 좀 융합적인 문제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전환사채를 액면 발행하였다. 액면 발행. 다음 중 동전환사채에 관한 설명을 올바르지 않는 것. 자, 액면가에 상환 할증금 좋아요. 만기가 어쩌고 저쩌고 전환권 대가는 바보는 불른다. 좋은데요. 지금 보면 지금 발행가액 얼마죠? 그 동일한 조건 일반 사채가. 그러니까 그러면 전환권 대가는 이 금액이 180만 원이 뭐야? 180이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번 볼게요. 동전환사채 발행금액 100만 원에는 전환권 대가 180이 포함되어 있다. 맞고. 상환 할증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이므로 보장 수익률은 액면보다 항상 높을 것이고, 동전환사채에 관련된 이자 비용은 동일한 조건의 일반 사채에 대한 유예제를 적용해서,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유예제, 그죠? 여기에 있는 있죠. 필 말고 여기 어디 있지? 유예제 없네, 하여튼. 적용해서 똑같이 사정하는 거고. 마지막이 있잖아. 틀린 건데, 마지막이 왜 틀렸는지 볼게요. 전환권을 행사했대요. 행사했으면 결국은 총 자산은 증가합니까? 자산은 뭐죠? 부채하고 자본의 합계 아닙니까? 자본에 있던 것들이 어디로 가요? 아니, 부채에 있던 것들이 자본으로 가니까 대체된 거니까 총 자산은 증가가 안 해요. 증가될 게 없잖아요. 그죠? 사채라는 게 없어지고 뭐야? 부채가 없어지고 어디로 간 거예요? 자본으로 대체된 거잖아요. 그러면 자산이 변합니까? 자산은 부채보다 자본이니까 이 두 개가 변했는데 뭔 자산이 변해? 아무것도 변함이 없죠. 그런데 증가한대요. 직관적으로 좀 생각해 보세요. 증가하는 거 아닙니다. 변화가 없다가. 예,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거 문제 나오면 요거밖에 안 나올 거니까 요거 좀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풀지 말기. X해 놓으세요. 참고. 여기 풀지 마세요. 자, 신주 인수권부사채 그냥 뭐 그 정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넘어갑니다. 여기서 복합금융사업은 한 문제는 나오는데 지금 이제까지 나왔던 거 있죠. 그 안에서 나오니까 충분하니까 그걸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되게 어려운 주제 아니에요? 솔직히. 그리고 BW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세무사 시험에도 잘 안 나와요. 그 정도의 어려운 파트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제가 말씀드린 그 정도만 체크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충당부채에서 한 문제 나와요. 반드시. 이론 문제. 이제 마지막, 제가 금융부채는 한 4-5문제 나온다고 했는데, 그거 유형 보면, 그래, 한 5문제, 요까지 해서 한 5-6문제? 이렇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요, 뭐 어떤 의미를 내포하는지 한번 알아야 됩니다. 충당부채. 자, 여러분들이 충당부채 하기 전에 우발부채하고 우발자산을 좀 알아야 돼요. 우발자산하고 우발부채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발부채, 우발자산, 이렇게. 자, 우발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우리 회계학에서 우발이라는 말은 잠재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죠? 뭔가 얘는 뭐 부채 같은데, 이 부채로, 그죠? 볼 건지 말 건지 애매모호한 거 있잖아요. 그리고 얘는 뭔가 자산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자산이 될까 말까 좀 애매모호한 걸 도대체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거잖아요. 잠재되어 있는 거. 그래서 우발부채는 과거의 사건에 별거에서 발생했지만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하나의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에 의해서만 그 존재가 확인되는 잠재적인 의무인데 그 금액의 유출 가능성이 높대요. 그리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대요. 그러면 부채로 잡아요. 부채로 잡아요. 여기 바로 뭐냐면요. 이렇게 해서 탄생된 개념이 바로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됩니다. 반품 충당부채. 모든 충당부채가 이렇게 되는 거죠. 지출의 시기가 불확실해. 근데 그 돈이 나갈 확률이 되게 높아요. 매우 높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만 할 수 있다면 이거는 미래에 내가 지급해야 될 부채로서 계산을 하라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요건이 되면 뭐예요? 요건이 되면, 요건이 오케이 하면, 충당부채로 잡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요건이 딴 거가 아니잖아요. 해당 금액을, 유출 가능성이 높고, 해당 금액을 뭐예요?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면. 그래서 이제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자본의 유출 가능성이 높잖아요. 당연히 돈 나가야 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하려니까 뭐예요? 측정에 대한 있죠. 이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추계기란 개념을 만든 거야. 그래서 이 기말현재 있죠. 전 임직원한테 그죠? 지급해야 될 퇴직금을 딱 구해가지고 그 금액을 신뢰성을 담보한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퇴직금 추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타나는 게 바로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되는 거죠. 근데 합리적으로 그 금액을 잘 모른다든지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다수 좀 높거나 아예 없으면 아예 안 하고 가능성이 아예 없으면 뭐야?
아주 낮으면 아예 공시도 안 하고, 요 정도는 뭐예요? 요런 거는, 요런 정도의 사항이 있다는 걸 부채로 잡는 건 아니고, 그런 잠재적일 수 있다는 걸 주석에다 공시하는 거예요. 그죠? 요 테이블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자, 그에 비해서 우발자산은 뭐야? 해당 금액을 합리적으로 가능성이 높고 합리적으로 측정하더라도 주석에만 공시하지, 여기는 어떠한 경우라도 자산 계상하지 않습니다. 얘는 요건이 되더라 무조건 얘는요. 예, 자산 계상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큰 특징이 있죠. 그러면 왜 동일한 잣대를 왜 다르게 하느냐? 이것도 보수주의의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그래서 위험은 빨리 밝히고 자산이 증가하는 거는 억제하는 그런 관습 때문에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고, 요거 한번 가볼까요? 자,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거, 틀린 거. 자, 첫 번째 우발부채 정의가 됩니다. 부채가 되려면요, 일단은 과거의 사건의 결과로 미래에 그죠 불확실한 사건이 그죠 있어야 된다는 말인데, 그게 뭐 잠재적 의무가 우발부채, 뭐 잠재적 자산도 우발부채. 우발부채는 당의 의무를 이행하기 유출가능이 아주 낮더라도 뭐예요? 아주 낮으면 주석으로 기대합니까? 낮으면 아예 공시를 안 한다고 했잖아요. 요런 정도. 그 다음에 우발자산은요, 자산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 테이블 있잖아요. 요 테이블. 아주 낮으면 안 한다는 거 있죠. 다소 가능성이 뭐 높진 않다 하고 아예 없다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요거 테이블 아래 요걸 하면서 지금 요걸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아셔야 돼요. 아예 원초적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쵸? 아, 이걸 이렇게 주면서 테이블에 기형, 디귿, 리얼에 있죠. 인식해야 될 경우 짝져진 것은 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충당부채로 인식하려면 뭐죠?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뭐 그 정도. 그래서 테이블을 좀 여러분이 보셔가지고 좀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충당부채 나왔죠. 그죠? 이렇게 해서 충당부채가 나왔죠. 그럼 여기서 이제 충당부채를 이렇게 내든지 요걸 같이 연결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요. 충당해야 될 부채로 봐야 되는 거, 그리고 충당부채를 쌓지 않는 거, 그걸 물어봐요. 그럼 제 머릿속에 뭐 충당부채를 쌓아야 될 거는, 그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생각나네요. 왜? 그죠? 손실부담계약. 하나 생각나고요. 손실부담계약하고, 여기 보면 제품보증비 2개고, 쌓지 않는 거는요. 수선비하고 미행계약, 그 다음 미래영업손실? 뭐 여기 미래영업손실도 있는데, 여기 내가, 여기 있네요. 여기. 미래, 그죠? 영업손실. 이런 것들이 출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충당해야 될 부채하고 충당해야 할 필요가 없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품 보증비는 뭘까요? 제품을 팔았어요. 그러면 제품의 보증을 AS 할 때 미래 지출이 언제인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나갈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제품 보증 부채라는 걸 쌓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기말에 단기에 판매된 것 중에 보증이 발생할 거니까 단기에 발생된 수익에 관련해 가지고 제품 보증비, 제품 보증 부채, 그죠? 제품 보증 충당 부채 이렇게 잡아가지고 대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충당 부채 쌓는 거고. 뭐 환불비용자, 손실부담계약은 뭐죠? 내가 물건을 팔고 이 손실이 나면 부담을 해주겠다는 계약이죠. 그럼 손실을 부담한다는 거는 손실이 나면 내가 이걸 미래에 돈을 줘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약행위를 했으니까 당연히 충당부채를 잡아야 되는 거죠. 범칙금이랄지 복구비용 이런 거. 복구비용은 뭐냐면 원전이랄지 여러 가지 있죠. 유해시설을 건설해서 나중에 있죠. 이걸 복구해주는 비용도 있을 거 아니에요. 원전을 지었습니다. 나중에 20년 후에 이거를, 그죠? 복구 비용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걸 없애가지고, 그죠? 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비용도 발생하는 거죠. 그럼 이 돈이 지출이 뭡니까? 그죠? 지출의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그리고 그 합리적 금액을 현재 가치로 봐가지고 뭡니까? 복구 충당부채를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 충당부채에 포함되지 않는 거, 수선비. 수선비는 수선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죠? 충당부채를 인식 아닙니다. 수선비 같은 거는 충당성이 없다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래 영업손실, 이것도. 아니, 미래 영업손실은 내가 뭐 영업하면서 얼마가 될지를 어떻게 측정해? 측정할 수 있나요?
미래 영업 손실이 내가 얼마나 될지 어떻게 알아? 뭐. 그 다음에 여기 미이행 가액은 뭐죠? 미이행은요. 내가 손실을 부담하지 않는 있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손실을 부담할 필요가 없는 계약을 했다면 손실이 나더라도 내가 해줄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손실을 미이행 계약, 부담하지 않는 미이행 계약은요. 당연히 미래에 나갈 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충당부채로 잡지 않습니다. 그 정도만 좀 알아주시면 좋겠어.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오는 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 충당부채 회계처리 중 가장 올바르지 않는 거 찾아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충당부채란 과거의 사건의 결과로 현재 뭡니까? 자본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으면서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면 그 금액을 충당부채로 잡수. 충당부채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맞고요. 두 번째, 충당부채의 명목금액과 현가가 차이가 크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대원칙을 말씀드릴게요. 항상 우리 회계 기준에서는요, 이 화폐의 시간 가치를 따져가지고 내가 미래에 그저 갚아야 될 명목가하고 현재 가치의 차이가 유의적이라면요, 무조건 현재 가치에 의해서 평가하도록 합니다. 물론 아닌 것도 있어요. 나중에 이연법인 자산 이런 건 아닐 수 있지만 대원칙은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명목금액, 내가 갚아야 될 있죠. 미래에 있죠. 복구 비용이 1억인데 지금 현가는요 7천밖에 안 돼. 그럼 차이가 중요하다고 여기면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예상되는 지출액을 뭐야? 7천을 지금 현가를 평가해서 내가 미래에 그만큼 나갈 만큼의 이자 비용을 계속 늘려가지고 계속 부채를 늘려가지고 그 금액을 우리 평가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손실 부담 계약을 체결하고 있대요. 내가 손실을 해줘야 돼. 그러면 손실하면 해줘야 되니까 그 금액은 내가 법적 의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충당부채 쌓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시가지 않는다. 틀렸어. 알겠죠? 맞고요. 이거 꼭 손실 부담 계약 꼭 기억하고요. 다음 충당부채를 인식해야 될 상황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거 찾아볼게요. A사는 제품 보정을 약속했다. 나중에 보정비가 날 거 아닙니까? 당연히 쌓아야 되지. 내가 미래에 지출이 불확실하지만 그 금액이 나갈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그 다음에 해양 오염이 유발되고 있대요. 복구 비용이죠. 복구를 막고. 손해배상 소송 사건이 계류 중이다. 그런데 법률 전문가는 당연 기말 현재 뭡니까? 네가 이 손배소 책임이 질 확률이 되게 높다. 그러면 지출의 확률이 되게 높은 거잖아요. 그것도 쌓아야 되고. 주기적인 수선비는요. 수선비는 아닙니다. 꼭 알아야 돼요. 손실부담 계획은 쌓고 수선비는 아니다는 게 가장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 미래 영업 손실도 잡지 않고요. 이거가 충당부채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거 찾아봐라 이거. 자, 회사는 소비자 소송 사건에 패소 가능성이 높다는 이거 쌓아야 돼. 토지 오염에 배출하고 있는 법률 제정, 토지 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이 있으면 토지 오염에 배출하고 있다면 이거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내가 돈이 들어갈 확률이 높잖아요. 쌓아야 되고. 자, 내가 있죠. 고객의 법조문가 없으면 또 환불을 해주는 정책을 펴고 있다면 그럼 환불을 믿고 나중에 언제든지 해줘야 되면 그만큼을 쌓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회사의 특정 사업의 미래 영업 손실은요. 도대체 어떻게 잡냐 이거죠. 저렇게 조금씩 몇 개를 바꿔가면서 내니까 꼭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충당부채를 고려할 때 뭡니까? 고려할 때 세전 일로 하고 충당부채를 발생시킨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산처분 예상이군요. 충당부채에 포함시키지 않고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충당금 환입 계정 있죠? 대손 충당금 환입할 수 있잖아요. 그럼 대손상각비는 판관비고 환입 계정은 뭐예요? 판관비에서 마이너스로 처리하는 거 아시죠? 그죠? 대손 충당금 환입 계정이 판관비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표시하지 않습니까? 맞죠? 몰라요? 그거 아시죠? 대손상각비는 어떻게 합니까?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뭐예요? 영업의 비용, 그 다음에 환입하면요. 그러면 영업의 수익에 대손충당금이 있죠. 그러니까 계산할 때는 어떻게 돼요? 영업의 비용이니까 환입하면 영업의 수익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 논점이 모르시는 분들은 왜 몰라 하는 얼굴이지? 이렇게 되는 거죠. 영업 외에 비용이 발생했죠, 그죠? 발생했잖아요, 발생. 그럼 이거 환입을 하죠, 환입을.
요거에 대한 반대 대응 계정이 뭐예요? 영업의 비용이니까 당연히 얘는 뭐예요?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하면 되게 있죠. 딱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영업의 비용의 환입은 반대니까 영업의 수익으로 해야 되죠. 그럼 판관비의 반대는 뭐죠? 판관비의 반대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대응하는 판관비 수익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면요. 판관비가 이제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빼버리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비용에서 빼버리면 수익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손상각비의 환입 계정은요. 계정이 대손상각비, 대손충당 환입 계정은 판관비의 차감. 그리고 기타의 대손상각비의 계정의 대응은 뭐야? 바로 있잖아요. 그게 영업의 수익에 있죠. 대손충당금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이런 것들 안 해봤어요? 되게 잘 몰라 하는 듯한 느낌, 얼굴을 가지네요. 예, 그래서 제가 잠깐, 여기가 137이죠. 137이니까 제가 앞에 가서 잠깐 보여드리고 올게요. 있으니까 뭐, 이거 보면 되니까. 어딨어, 왜